사자자리 아내와 물고기자리 남편.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운명론을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은 자유의지라고 말할 것이다. 살면서 택하는 하나하나의 결정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며 우연한 사건에 대한 선택 하나하나가 합쳐져서 삶을 이룬다는 자유의지론. 독실한 무신론자로서 이 대답만이 유일하게 논리적이라 여기면서도 한편으론 묘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었다. 내가 H, 지금의 아내를 만난 게 정말 우연일까? H를 처음 만난 건 백수 시절 취업 스터디에서였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해 방바닥이나 긁던 중 뭐라도 해야겠다며 나간 스터디 모임에서 H를 만났다. 동그란 단발머리의 H는 자기 주장이 분명한 사람이었다. 막 주장하는 나쁜 분명함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만 기분 나쁘지 않게 주장하는 매력적인 분명함이었다. 카페에서 만난 스터디원들은 자기소개를 한 후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토론했다. 난 선명히 움직이는 H의 손과 입만 훔쳐봤다. 백수가 취업 준비하러 가서 뭐 하는 짓인지 자괴감이 들었고 무엇보다 난 전 여자친구에게 무기력한 백수라고 차인 지 두어 달밖에 되지 않아 누군가를 좋아할 에너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H와 따로 만나 밥 먹기로 한 건 순수한 의도였다는 말이다. 요즘 말로 밥터디, 밥스터디 같은 것이랄까? 밥만 달랑 먹으면 민망해서 커피도 마시러 갔다. 카페에서 H에게 스몰 토크를 시작했다. 생일이 언제예요? 7월 땡땡일인데요. 그러면 사자자리시구나. 어쩐지. 사자자리가 왜요? 별자리 성격에 대해 약간의 지식이 있던 난 사자자리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태어난 순간 어두컴컴한 하늘에 놓인 별들의 위치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아세요? 별자리 성격론이에요. 당신이 태어났을 때 밤하늘에 사자 한 마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그 사자의 기운이 갓 태어난 사람에게 스며들었죠. 개자리, 물병자리, 정갈자리 등 수많은 별자리가 있지만 그 별자리는 그리스 신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이름만 듣고 성격을 추측하긴 쉽지 않아요. 예컨대 사수자리는 이름만으론 화살을 쏘는 킬러가 떠오르지만 실제론 흥겨운 멘털리티의 소유자죠. 그런데 사자자리만큼은 이름 그대로예요. 백수의 왕인 사자처럼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아요.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아갈 때 행복한 경향이 크고요. 직설적인 성격 때문에 가끔 하이에나 같은 사람들과 다투지만 뭐라고요? 아, 하이에나 자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비유예요. 사자 자리는 본인 내면이 탄탄하기에 남들에게 딱히 의스대지 않아요. 별자리 성격론으론 유명한 미국의 작가 린다 굿맨에 따르면 사자자리 여자가 가장 싫어하는 남자 유형은 비굴한 성격, 즉 무조건 맞춰주려는 남자라고 하네요. 불쌍한 척하며 모성을 자극해보려는 남자 역시 씨알도 안 먹힌대요. 사자자리는 신하가 아닌 기사를 원하거든요. 어떤 별자리가 어울리냐고요? 글쎄요. 사자자리 여자에게 어울리는 남자 별자리를 떠올려 보면 물고기 자리일 것 같네요. 물고기 자리는 자신만의 렌즈로 세상을 보는 종족이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목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하죠. 물고기 자리에겐 고유의 특성도 있는데요. 다른 별자리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눈앞에 처한 일에 천착할 때 물고기 자리의 사람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전체를 관망할 줄 압니다. 때론 너무 관망만 해서 문제지만요. 그런 태연자약한 물고기 자리의 특성이 사자 자리와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참, 그러고 보니 제가 마침 물고기 자리네요.
앞에 말한 내용 중 거짓말이 있다. 일반 눈으로 보면 사자자리 여자에게 가장 안 어울리는 남자 별자리는 염소 자리와 물고기 자리다. 묵묵히 참고 인내하는 염소 자리와 만나면 속 터지고 몽상가의 물고기 자리와 만나면 맨날 싸운다고 한다. 검색했더니 별자리별 결혼 지수가 100점 만점에 40점. 두 별자리에 대해 말하자면 물과 불은 결코 섞일 수 없다는 표현이 적합합니다. 라고 한다. 별자리는 상극이지만 H가 마음에 들었다. 다행히 H도 나를 좋게 봤다. 여차여차하여 사귀게 됐고 연애 7년 후 결혼까지 했다. 그래서 시작된 결혼 생활은 우리 다음 생에 만나서 또 결혼하자. 오빠 싫어. 사실은 좋다는 말이다. 전형적인 사자 자리와 물고기 자리가 만났는데도 우리의 결혼 생활은 테트리스 게임처럼 딱딱 맞으면 행복하다. 우리는 서로 많은 점에서 다르지만 각자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독립성을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똑같다. 결혼하자마자 각방을 쓰고 가끔은 여행도 따로 간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부부 대협정을 통해 경년 단위로 한 해는 혼자, 이듬해는 함께 여행 가기로 했다. 각자 즐기고 함께 즐기고 둘만으로 꽉 차게 충분해 아이도 낳지 않기로 했다. 주변에선 각방 쓰면 멀어져. 그래도 자식은 있어야지. 등 남들이 만든 정답과 기준을 끊임없이 들이밀었지만 우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려 우리가 진짜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행복할 수 있었고 독립적이기에 진짜 필요한 순간 지치지 않고 서로에게 기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자기 존재를 잃지 않고 결혼 생활을 꾸리려는 이들을 위한 제안이다. 결혼했더니 내 생활이 사라져간다. 결혼하려는데 내 삶이 끝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결혼 생활을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정도. 해결책이 아닌 일종의 결혼 생활 건강 보조제 정도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첫 질문으로 돌아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의지일 수도 별자리 운명일 수도 있지만 함께 사는 사람 역시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 어떤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도 함께 사는 이와 불화하면서 행복할 수는 없을 터. 결혼이라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인생의 한 챕터를 맞이하면 모두 자신을 잃지 마시길. 누구랑 함께 살지 못할 사람. 15년 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을 즈음의 일이다. 신촌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취업 스터디를 찾아 온라인 카페를 뒤지던 중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다. 나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살긴 힘들겠구나. 툭 떠오른 단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확신이 됐다. 취업 준비를 못한 졸업생으로서 백수의 삶이 기다리고 있었고 여자친구에게 차인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이었지만 그런 괴로움 탓에 혼자 살겠다고 마음먹은 건 아니었다. 정확히 따지면 오히려 반대였다.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동기끼리 떠난 여행에서 동아리 친구를 사귄 후로 대학생활 내내 연애를 했다. 연애를 한번 시작하면 길게 사귀는 편이라 6년 동안 2명을 만났다. 두 사람 모두 성격도 능력도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모두 취업을 잘했다. 하지만 알다시피 사람이 나빠서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당시엔 중요했지만 지금 보면 사소한 이유로 갈등했고 헤어졌다. 그리고 대학생활의 끝자락엔 오랜만에 솔로 상태가 됐다.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내게 2가지 감정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 행복감이다. 사랑이란 감정은 마치 삶이란 요리에 들어가는 특제 소스와 같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평범한 영화 관람도 두근대는 경험이 되고 고단한 퇴근길도 그 끝에 기다리는 연인이 있다면 행복한 여정이 된다.
모든 사소한 일이 연인과 함께라는 이유로 즐길 거리가 되는 셈이다. 어제와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사랑이란 이유만으로 모든 게 달라 보이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이다. 문제는 연인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의 소셜 에너지도 소모된다는 점이다. 시쳇말로 기가 빨리는 기분이랄까? 함께 있는 시간엔 쉴 새 없이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농담을 던지며 웃고 뭐 먹을지 이야기를 나누는 등 끊임없이 액션과 리액션을 주고받는다. 다들 평범하게 하는 일이잖아 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난 좋은 사람과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됐고 소모한 에너지를 충전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멍하게 하늘만 바라봐도 상관없었다. 일체의 소통을 멈춘 채 홀로 할 일을 해야만 충전됐다. 하지만 연인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긴 쉽지 않았다. 잠시 나만의 충전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기에도 애매했다. 사실 그땐 에너지가 고갈된 느낌을 받으면서도 그 이유를 몰랐었다.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3주 정도는 찔찔 운 다음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신촌거리로 나섰다. 계획도 없이 이곳저곳을 배회했다. 가게가 보이면 밥을 먹고 문득 책을 읽고 싶으면 어딘가에 앉아 책을 펼치며 시간을 보냈는데 머릿속에 청량한 바람이 스치는 것 같았다. 누구와도 연결돼 있지 않은 순간을 만끽하며 에너지가 충전됨을 느꼈다. 그리고는 다시 집에 들어와 스터디 모임을 찾던 중 그런 생각이 든 것이다. 나는 영원히 누구와 함께 살긴 힘들겠구나. 연애할 때야 집이라는 공간이라도 따로 있지. 결혼해서 한 집에 살면 일터에는 동료, 집에는 배우자가 있으니 매 순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온전한 나만의 시간이 없어진다. 당시엔 인생이 단 2가지의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된 것 같았다. 상품 1. 연인과의 따스함은 있지만 매 시간 사람과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상품 2. 영원히 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긴 하겠지만 매우 외롭겠죠? 패키지 상품 중 무조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2번이라고도 짐작했다. 1번이든 2번이든 대학을 졸업했으니 먹고는 살아야겠고 그래서 찾아간 취업 스터디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나처럼 독립적인 사람이었다. 혼자만의 시공간이 꼭 필요했고 누구와 만나더라도 자기 취향과 목표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 더 좋았던 건 아내는 나와 달리 직설적인 사람이라는 점이었다. 자기만의 영역에 타인이 들어오면 아무리 애정이 있어도 즉시 반발했다. 내가 홀로 시간을 누리고 싶을 땐 쿨하게 인정. 은 아니고 약간 툴툴된 후 배려한다. 우리는 한 집에 살지만 각자 할 일에 집중하는 시간은 방해하지 않고 놓아둔다. 서로가 필요해질 땐 찾는데 그 과정도 이젠 자연스럽다. 독립성과 사랑 중에 뭐가 먼저냐 묻는다면 그 둘은 서로를 가능하게 해주는 보완 요소라고 답하겠다. 사랑하기에 상대가 나와 별개로 누리려는 일상을 인정할 수 있고 나 자신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기에 깊은 사랑을 키워갈 여유가 생긴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진 모르겠다. 만약에 결혼 후 지나친 속박이 두려워 누구와도 함께 살기를 꺼리는 사람이 있다면 비슷한 사람을 만나 보시도록. 존재합니다. 분명히. 결혼 후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결혼 후 뭐가 제일 달라졌어요? 며칠 전 술자리에서 후배가 물었다. 결혼을 앞둔 후배는 일종의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을 던졌지만 늘 그렇듯 답하기가 어려웠다. 모르겠네.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 사시다가 형수님이랑 살게 됐으니까 제약 같은 게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주변 친구들보다 비교적 빨리 결혼하기도 했고 적어도 남들이 보기엔 자유로우면서도 행복한 이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결혼 생활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미디어를 보면 결혼 후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잃는 일이 흔히 나오니까 아마 일반론으로는 바뀐 부분이 있을 테다. 그렇다면 한번 마음 먹고 따져보기로 한다. 뭐가 달라졌는지. 더듬어 본 기억 속 결혼 초에 난 일종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19살 이후로 자취를 했던 터라 혼자 사는 것이 습관이 됐기에 일상 곳곳이 불편했다. 대표적으로 주말 아침, 난 밤늦게 잠드는 올빼미형, 반대로 아내는 아침형 인간이다. 평일이야 다음날 출근해야 하니 어쩔 수 없이 빨리 일어나지만 주말이나 휴일이면 난 오전 시간을 모두 잠으로 채운다. 전날 밤새 영화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 때문인데 결혼 초만 해도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심심한 아내는 나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불만을 표했다. 나도 아내에게 맞춰야 한다는 의무감에 뜬 눈으로 침대에 누워있기도 했다. 주말 아침에도 억지로 일어나 골골대며 오전 시간을 버텼다. 결혼했으니 응당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결혼 생활 곳곳에 작용했다. 부부니까 늘 붙어 있어야 한다. 결혼했으니까 양측 가족을 자주 찾아뵈야 한다. 결혼했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오고 주말은 함께 지내야 한다. 결혼했으니 자신만의 취미에 지나치게 시간을 쏟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 역시 지키며 살았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이 어때야 하는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기에 전형적인 결혼 생활을 스스로 따라가고 있었다. 해야 할 것을 모두 지키며 살고 있는데도 왜인지 즐겁지가 않았다. 거시적으로는 행복한데 미시적인 일상은 늘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결혼한 지 몇 개월이 흐른 어느 날 아내는 야근하느라 늦고 먼저 퇴근한 난 피곤에 찌든 몸을 소파에 털썩 던지고 TV를 켰다. 저녁상을 차리기가 귀찮아 배달 음식을 주문했다. 온종일 누군가와 소통해야 하는 소통지옥을 벗어나 마치 일본 드라마 고독한 미식가의 주인공 고로처럼 홀로 제멋대로 있을 수 있는 순간이 행복하게 느껴졌다. 이 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이기적이게도 아내가 조금 천천히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자음과 함께 도어락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올 땐 좋은 시간이 끝났다는 느낌마저 받았다.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결혼했을 땐 고민해보지 않은 결혼 생활이란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론은 어렵지 않았다. 생활에서 꼭 이래야 한다는 당위를 빼고 우리 부부가 원하는 방식을 합의하에 스스로 고르면 된다는 것. 그래서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주말 중 하루는 자기만의 시간을 보냈다. 물론 함께 있어도 본체 만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혼자 영화를 보고 싶다고 하면 그동안 상대방은 다른 일을 하는 시기였다. 내가 책을 읽는 동안 아내 혼자 나들이를 다녀오는 일도 있었다. 자기만의 생활을 누릴 여유, 삶의 빈칸이 생기자 함께하는 시간도 더 행복해졌다. 그리하여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결혼 후 가장 달라진 점에 답하면 내가 일상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됐다는 사실이다. 혼자 살 때와 달리 제약이 있기에 오히려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따로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됐다. 또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됐다는 것이다. 재수 없는 소리지만 결혼 전 나는 스스로 나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 여겼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없이 희생할 수 있을 줄 알았다.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비웃을 텐데 그땐 정말 그랬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희생은 무슨,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쌓이면 어느새 짜증스러운 기색을 내비쳤다. 내 모든 것을 참아주는 부모님이 아닌 나와 대등한 상대와의 끈끈한 삶은 자신의 부족함을 여지없이 드러낸다. 결혼이든 동거든 또 다른 공동체의 형태든 상관없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함께 살아보는 것도 추천한다. 철학책을 읽는 것 못지않은 성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제 아내가 전화 사주를 받다.
전화통화로 사주를 보는 일종의 비대면 사주인데 사주 선생님께서 아내에게 우리 부부는 평생 친구처럼 잘 지낼 것이라고 말했단다. 무조건 좋은 말만 해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전화 사주 본 다른 친구는 남편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을수록 좋다고 했대. 응? 그게 무슨 좀 무섭네. 그나저나 말 나온 김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내와 부부가 아닌 친구로는 잘 지냈을까? 우리가 친구로는 어땠을까? 아내에게 슬쩍 물었더니 친구로는 절대 안 친해졌을 거라고 단언한다. 남편이어서 좋은 거라고. 자기 존재를 잃지 않고 결혼 생활을 꾸리려는 이들을 위한 팁. 첫 번째, 모든 면에서 다 맞는 사람은 없다는 점을 깨닫자. 별 생각이 없으면 갈등하는 것이 결혼의 디폴트 값. 두 사람의 취향, 습관, 바람이 똑같긴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자. 둘째, 자기만의 동굴을 마련해 두자. 자기 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쌓였을 때 들어가 호흡을 가다듬을 수 있는 자기만의 방. 그게 어렵다면 혼자만의 카페 타임 같은 것이 있으면 좋다. 셋째, 둘만의 일상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계획하자. 주말은 어떻게 보낼지, 여행 가면 어떻게 다닐지, 각자 원하는 것과 상대를 위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할 것. 집안 살림도 몽땅 나누면 좋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참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에서는 두 개인주의자의 결혼 생활이라고 했는데 뭔가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훨씬 두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만나서 이해하고 잘 사는지를 써내려간 지금 현대사회 가족들이 읽어볼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